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한 달 동안 책 즐겁게 읽으셨나요? 전 처음에 코로나19로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언택트에 맞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책 보람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끼리 하는 행사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서 읽고 난 뒤에 태그를 붙여서 저한테 그 소감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그 소감을 이렇게 태그를 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박아서 선생님 소설을 너무 좋게 제 기대보다도 그 이상으로 감동적으로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기르는 식물들을 독서회 할 때마다 자랑하겠다고, 왜냐면, 식물 집사들은 자기 식물을 늘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식물들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봄에 맞게 너무 꽃을 예쁘게 피워놨죠. 사실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면 제가 너무 감동을 해요. 제라늄이에요, 여러분. 제라늄이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라늄을 집에 들이시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표지에도 꽃 느낌이에요. 처음에 이 소설의 원래 표지는 이런 표지였는데 지금 새롭게 나온 개정판은 이렇게 만발하는 꽃이 있는 그런 표지로 바꿨어요. 먼저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한테 이 소설은 어떤 단어로 남을 수 있을까요? 네, 소설의 한 대목을 사용해서 미친 봄이 오는 거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네요. 토해낸 울음. 맞아요. 세대 공감, 그리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읽으셨군요. 저도 이 소설이 사실은 1950년대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독자들이 받아들이거나 읽기에도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쓰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랬어요. 그쵸? 모녀. 그쵸. 이 소설에서 굉장히 핵심 키워드는 모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엄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늘 뭔가 깊은 애정과 깊은 반목 같은 것이 오가면서 우리가 엄마와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1950년대를 통과하는 이 나의 인생에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박안서 선생님 소설에서 엄마는 자기의 성장을 보돋아주고 촉매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랑 그 많던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소설에서도 이 아이 때나 아니면 20살이 되고 나서도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 그 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전사 라고 할 수 있는 그 많던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작품에서 보면 처음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이 엄마가 먼저 서울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 아이를 데리러 오죠.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는 이 여자 아이를 굳이 서울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꾸 반대를 하니까 이 엄마가 자기 어떤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쫑쫑 따은 머리를 이것은 사실상 지금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깨끗한 단발머리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엄마가 이 여자아이인 이 나의 교육에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박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일생에 있어서 그 시골에서의 삶을 박안서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굉장히 부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안서 선생님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맹장염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상 그 시골에 개풍인데요. 개풍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 턱이 없고요. 그리고 의학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구술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야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편을 잃은 이 소설로 따지면 나의 어머니, 그리고 박안서 선생님의 어머니,
발전하지 못한 이 상태의 시골에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겠다. 내 남편을 그런 식으로 보내야 했던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교육열인 거죠. 자기 자식을 욕심을 내는 것은 그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람과 동시에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빠른 진행에 맞춰서 아빠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이 소설은 사실상 전쟁 소설, 우리가 전쟁의 어떤 스토리를 알게 되는 소설이기도 하지만 한 여자아이가 이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관한 모험에 관한 서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험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력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험을 지금 관통하는 이 주인공이 그 조력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사실 모험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조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케, 그쵸. 올케가 조력자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죠. 또 인상적인 조력자는 이게 시대상으로 가면은 이제 PX에 취직을 하고 난 뒤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티나김. 티나김이 굉장히 톤이 다른 조력자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등장하는 많은 조력자들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인물들인데 티나김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의 꺼림직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티나긴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죠. 다른 소설에선 사실상 대상화될 수 있고 완전한 뭔가 어떤 한 존재를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여성들을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모두가 다 주체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나를 중심으로 많은 여성 조력자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시는 올케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엄마와는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엄마도 그렇고 근숙이 언니도 그렇고 구렁재 마님도 그렇고 여러 존재들이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죠. 숨어서 병든 존재는 이 소설상으로는 물론 그게 어떤 부상을 입어서도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 나의 오빠는 굉장히 병약하고 이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네, 주인공이 속물적이고 욕망에 솔직한 타입이라 신선하고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해줬었어요. 저도 어떤 인물이 좋냐면 자기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내달리는 인물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박안서 선생님 소설들을 읽으면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굉장히 읽는 것이 즐겁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남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박수근 화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PX 초상화부에서 자기가 이제 손님을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모멸을 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X라는 공간 자체는 돈으로 굴러가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서로서로 모멸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근데 어느 날 화백이 나에게 보여주죠. 자신의 그림을. 자기가 했던 작업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물론 전쟁 때문에 원래 가졌던 어떤 자기의 자존감 같은 거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모멸감 같은 거를 계속해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박수근 화백을 통해서 PX 사람들의 여러 계층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술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은 그 전에도 등장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굉장히 많은 책이 꽂혀 있는 서재를 발견한다던가 피아노를 본다던가 해서 이 어떤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배경으로 계속 등장하는 예술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런 배경이 자리하다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그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는 예술보다 사는 일을 우선했다.
그가 가장 사랑한 것도 아마 예술이 아니라 사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고차원적인 관념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길어 올리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거를 박수근 화백이라는 뭐 그 대상을 통해서 아마 나가 깨달았고, 이 소설이 자전소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박안서 선생님의 소설이 현실의 핍진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끝까지 저는 선생님께서 탐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생활에서 길어 올렸다는 것이 너무 좋았죠. 예, 그 점이 굉장히 대단한 점이고요. 아, 자전소설이라는 걸 처음 읽으셨군요. 네. 픽션이긴 하지만 자기의 경험이 많이 들어간 것을 자전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자전소설을 써봤는데 그 청탁을 받아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소설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거는 소설로 읽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내 개인적 경험이 그 고민을 좀 해야 하더라고요. 네, 박안서 작가님은 사실 한국전쟁 그 무렵에 자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작품으로 써오셨기 때문에 다른 단편들도 많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이 3부가 뭐냐고 그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남자네 집이라는 장편 소설이 맞아요. 제가 어저께 선생님에 관한 어떤 책을 추가로 읽었어요. 뭐냐면 예술가 구술총서라고 하는,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술가 구술총서라고 하는 5번째 책이 박완서 선생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작품과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남자네 집에 등장하는 집이 있는데, 그 남자네 집은 과거에 선택하지 않았던 남자를 떠올리는 그런 소설이에요. 재밌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3부, 자전적 소설의 3부인 그 남자네 집을 꼭 읽어보시고, 그런데 과거에 박안서 선생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어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읽기로는. 근데 그 사람의 집을 묘사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읽은 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나오는 지섭인의 집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지섭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이 소설에서 지섭인의 집을 설명할 때 사랑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사랑체에 뭔가 같이 취미를 즐길 만한 것들이 있고, 그런 사랑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근데 이 구술사 총서에서도 그 사랑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지섭이가 그 남자네 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안서 작가님은 여러모로 저희한테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작가들한테 어떤 존재냐. 일단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등단을 하신 것만으로도 저희의 마음을 굉장히 좀 다독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르게 등단을 해서 이러저러한 성과들을 내면서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줄 알 때가 있는데, 사실 박안서 선생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몸으로, 자기 인생으로, 생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박안서 작가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문학이 된, 자기의 사는 삶과 이 사회적인 맥락을 같이 엮어서 작품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작품을 쓰면서도 주인공들이 자기 삶을 굉장히 갱신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들을 불러와서 그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읽고 있어요. 또 마지막까지 작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박안서 선생님께서 쓰셨던 문학에 대해서 노년문학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의 노인들의 삶을 핍진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장르로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작가는 은퇴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은퇴가 없다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신 작가님이 박안서 작가님이고, 여러분들도 이 소설을 읽었겠지만 이 소설이 정말 현대적으로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작품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텍스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위안을 받는 선생님이 일기를 쓰시긴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남기신 마지막 일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 글씨체예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일기를 쓰셨어요. 그동안 병고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죽었으면 못 볼 좋은 일은 얼마나 많았나. 매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외우고 있는 바로 그 문장은 점심은 생선초밥으로 혼자 맛있게. 그러니까 혼자서 점심에 자기가 좋아하시는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앞에 두고 보내고 있는 점심이 그때마다 상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문장에서 또 제가 눈길이 갔던 것은 혼자 맛있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나가 결국에는 타인들의 조력을 받지만 스스로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라는 면모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혼자 맛있게라는 것이 삶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박안선 선생님을 떠올리면 인생의 마지막 어느 점심에 어느 환한 대낮에 그런 문장을 남기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저도 뭔가 더 씩씩해지고 나도 나중에 이 많은 인생에서 늘 어려움은 있으니까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단계를 다 넘은 뒤에는 점심을 혼자 맛있게 라고 마지막 문장을 쓸 수 있는 감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점심은 생선초밥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음식으로 바꿔서 혼자 맛있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삶을 포용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여러분과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책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소설은 아니고 에세이인데 지아 톨렌티노의 트릭 미러예요, 여러분. 이 트릭 미러라는 책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토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소설가인 제가 읽기에는 일종의 소설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다음 달도 3월 14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무슨 커플 브레이커처럼 자꾸 뭔가 기념일에 이 라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SNS의 폐해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이런 플랫폼에서 다루는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트릭 미러를 읽고 발렌타인데이에 이어서 화이트데이에 우리가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좀 약간 긴장했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조금 긴장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